여러분, 친구나 직장 동료 혹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묘하게 기분 나쁜. 뭔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만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기는 좀 어색하고 이상한 상황이죠. 바로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주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이 옷 어디 신상했잖아. 아, 근데 경일 씨는 옷 브랜드 같은 거 관심 없지? 옆팀 김대리가 주식으로 몇천 벌었더라고요. 아, 경일 씨는 주식 안 해서 이런 얘기 재미없지? 이건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일 씨는 이런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놓고 무시하면 화라도 낼 텐데 이렇게 은근히 나만 무시하니까 나 혼자 속이 상할 대로 상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만 콕 찍어서 무시하는 걸까요? 콕은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만 꼭 정해놓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타겟을 정해놓고 무시하는 건가요? 무시하는 사람의 심리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사람은 왜 도대체 나만 무시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구분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행동의 원인을 찾을 때 규칙을 발견하고 설명하려는 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그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중 누구라도 한 명을 콕 집어서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은 나를 찍어놓고 무시하는데 다음 날이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찍어놓고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또 제3자인 엉뚱한 사람을 콕 집어서 무시를 하죠. 그렇다면 그건 그 무시하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버립니다. 밥을 먹을 때도, 놀러 가서도 그렇고, 심지어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유난히 나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나한테도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이유가 나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잘남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의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위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론 그 사람과 나의 독특한, 특수한 관계 때문일 수도 있겠죠. 물론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상대방에게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경우는 각각 대처해야 하는 법도 다릅니다. 먼저 어떤 상황이 와도 누군가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그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뭘까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한 사람을 콕 집어넣고 그 사람을 유독 무시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경우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은 주변에 자기보다 모자라 보이는 사람 혹은 못나 보이는 사람을 두면서 늘 자신이 돋보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많은 주도권을 가졌으면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주도권을 갖는 방식이 자기 말의 권위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방법으로서 굳이 딱 한 사람만 찍어놓고 무시할까요? 5사람이 모였는데 3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들끼리 결탁하잖아요. 여러 사람을 무시할 경우에는 자기가 주도권을 오히려 뺏기는 상황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상황에서 유독 나를 무시하는 상대방, 친구들끼리 같이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유난히 그 테니스장에서만 나를 무시한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안 그런다. 유난히 테니스장에서만 그런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최소한 테니스만큼은 꼴찌되면 안 돼. 테니스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라는 강한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굉장히 안 좋았거나 부끄럽거나 심지어는 속상했던 기억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친구들끼리라면 그 상황이 안 좋아하는데 자꾸 같이 하자고 하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에 짜증이나 화를 내므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겁니다. 남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이 생긴 거죠.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 무조건 나만 딱 정조준해서 무시한다면 무시한다는 것의 핵심은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이 되겠죠. 친구 관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친구한테 내가 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거나
주인공이 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예상을 자꾸 하게끔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나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그 친구가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그 친구만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부탁하기도 싫고 부탁하더라도 불안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친구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나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거죠. 나만 무시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일정 부분 나를 자기의 불안 요소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같이 일하는 상사나 직장 동료가 나만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솔직하게 말하고 따지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는 말하되 따지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를 무시하세요? 왜 나만 무시하는 거지? 이런 말들은 최악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 안 그랬는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로 얼마든지 도망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기능적 언어가 아닌 소통적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능적 언어와 소통적 언어는 무엇이 다를까요? 의사 선생님이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이 병은 유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은 기능적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속상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이 병 때문에 부모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좋은 소통적 언어입니다. 결국 개념적으로는 유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소통적 언어를 구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들으면 내 부모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병 때문에 내 부모님도 내가 힘든 건 못지않게 많이 힘드셨겠다 라는 공감의 마음이 먼저 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능적 언어와 소통적 언어의 차이를 알아봤으니 이걸 한번 응용해 볼까요? 팀장님이 저를 무시하셔서 제가 많이 힘듭니다 보다는 제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정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면 나 안 그랬는데가 아니라 혹시 내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나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일부러 했다고 해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혹은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어지간한 사람이 아닌 이상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거나 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되돌아는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좋은 대화법은 소통적 언어를 쓰면서 좋았던 점을 하나 더 덧붙여 준다는 거죠. 제 말을 끊지는 않으시는데 발언권의 기회는 많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 누군가가 오히려 나에게 왜 너는 나만 무시해?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상황에서 나는 안 그랬어, 나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정말 많이 잘랐는지 아니면 내가 말 중간중간에 그 사람에게 발언의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려주면 내가 고칠게. 그렇게 해야만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무시한 것이 맞다면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나는 너의 이런 행동이 싫어 라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솔직하게요. 제대로 알고 고치지 않으면 서로 감정이 쌓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싸우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데 차라리 싸우면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고 심지어 남들도 압니다. 그런데 서로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죠. 실제로 모든 병은 말기로 가면 다 안 좋죠. 우리가 유난히 무서워하는 질병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초기 발견이 힘들어서 말기에나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기에 대화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질병처럼 곪게 되고 종양으로 가게 돼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냥 끊을 관계가 아니라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통적 언어를 반드시 사용하고 덧붙이셔서 풀어내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죠.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자신이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니까 쟤네들이 내 말을 더 잘 듣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에 더 귀를 기울여 주더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해오고 있을까요? 바로 그 잘못된 행동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임에 계속 참여할 수도 있게 허락해줬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모임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면 그건 나를 비롯한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의 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사람의 불편함이나 고통을 못 본 채 하고 있는 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 불편한 상황이며 무시당하고 있다 혹은 무시되고 있다는 걸 느끼신다면 단호하게 지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놔두고 방임한다면 그 다음 타겟은 이제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